오늘 주제는 암이라는 책입니다. 아미는 1986년에 출판된 유명 작가 엘리케 바리오스의 소설이며 총 3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은 1편인 별의 아이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아미라는 외계인과 지구 소년 페드로가 함께 우주 여행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티아오바 예언과 비슷한 느낌을 주지만 이 책이 먼저 나왔고 책 속에서는 왜 이 책이 쓰여졌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외계인 아미는 자신과 경험한 모든 것을 페드로가 아동을 상대한 책으로 써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아동 공상과학 소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심오하고 어려운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책은 일종의 아동 도서로 위장한 우주 진실일 수도 있습니다. 이 책은 매우 유명하며 많은 나라 언어 버전으로 출판되었습니다. 이 책의 줄거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칠레에 사는 10살 소년 페드로는 여름 방학 동안 할머니 댁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댁은 바닷가와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했기 때문에 페드로는 매일 바닷가에서 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무렵 페드로는 하늘에서 붉은 빛이 바닷속으로 떨어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페드로가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있을 때 그곳에서는 누군가가 헤엄쳐 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비행기 추락 사고로 인해 바닷속에 빠진 조종사인 줄 알았지만 막상 가까이 다가와 보니 자신보다 키가 더 작은 이상한 흰색 옷을 입은 소년이었습니다. 두 소년은 자연스럽게 서로 대화를 나누었고 아미는 자신은 외계에서 왔다고 말했습니다. 진짜 이름은 지구 언어로 발음할 수 없었기 때문에 페드로는 스페인어로 친구라는 뜻의 아미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물론 아미는 자신이 외계인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고 너는 세상에 외계인이 존재한다고 믿어? 너 외계인이야? 외계인이라면 너 무서워할 거야? 이런 식으로 점차 유도해가며 말했습니다. 따라서 페드로는 아미의 말을 완전히 믿지 않았지만 그가 진짜 외계인이어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미는 행동, 외모, 말투가 모두 지구인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페드로는 하늘에서 무언가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고 그가 헤엄쳐 오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조금은 의심이 들었지만 완전히 믿겨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아미는 마땅한 시기에 독심 능력을 보여줬고 페드로의 생각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페드로는 그가 진짜 외계인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아미는 작은 장치들을 보여줬는데 분명히 지구에는 없는 고급 장치로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작은 TV 같은 장치를 보여줬고 지구상 어느 곳에 일어나는 일이든 모두 볼 수 있었습니다. 그 후부터 아미는 페드로에게 우주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줬습니다. 아미가 언급하기로 사실 우주에는 수많은 행성의 외계인이 살고 있으며 우리 은하계 안에만 수백만 개의 문명이 존재합니다. 또한 외계인은 지구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모두 머리, 몸, 팔, 다리가 있지만 지구상 동물들이 다리 수가 다르듯이 외계인들은 팔다리의 개수가 다를 수 있는 차이일 뿐입니다. 네,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아미가 사는 행성 같은 경우 사람들은 모두 아이처럼 생겼습니다. 하지만 실제 나이는 매우 많으며 수백 년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어린 외계인이 아니라 아이처럼 생겼을 뿐입니다. 상대방이 외계인이라는 것을 확신한 후 페드로는 당황하며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너 나쁜 사람이야? 영화나 TV에서 외계인은 항상 지구를 공격했어. 그러나 넌 좋은 사람이지? 네, 그는 아미가 좋은 사람이기를 바랬습니다. 아미는 그의 말을 듣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우주에는 나쁜 사람이 없어. 적어도 나는 너희들보다 훨씬 좋을 거야. 왜냐하면 너희들을 지구인이니까. 네, 이런 느낌으로 얘기했습니다. 우주가 그렇게 넓고 수많은 문명이 존재하는데 나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거야? 없어. 아미가 얘기하기로 그 이유는 악한 문명은 발전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자기 행성을 떠날 수 없고 내부적으로 파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폭탄이나 탄약을 만드는 기술은 우주선을 만드는 기술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 속합니다. 문명 발전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파괴적인 무기가 먼저 등장하고 그 후에야 우주 탐사나 광속으로 비행할 수 있는 우주선이 등장하게 됩니다. 따라서 무기가 먼저 등장할 시 만약 악한 문명이라면 내부적으로 다투고 파멸하기 때문에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주에서 지구까지 올 수 있다면 반드시 악하지 않은 문명이며 지구를 공격할 가능성은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호킹 박사의 추측과는 반대입니다. 호킹 박사는 지구에 올 수 있는 외계인은 대부분 나쁜 존재이며 우리의 자원을 빼앗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아미는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악한 존재는 결코 단결할 수 없고 서로를 의심하고 배신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페드로는 여전히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 우주가 그렇게 광활하다며? 어떻게 우연이라도 악한 문명이 생겨나지 않을 수가 있어?
아미가 설명하기로 무엇이든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우주 만물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필연적입니다. 만약 어떤 일을 운이나 우연이라고 생각한다면 단지 그 일의 내부 관계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주에는 왜 악의 문명이 존재할까요? 사실 모든 문명이 처음 탄생했을 때는 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명 발전 과정에서 두 가지 요소가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나는 과학기술이고 다른 하나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이른바 마음의 수준을 의미합니다. 과학기술 발전과 마음의 수준 발전이 불균형하게 이루어진다면 그 문명은 멸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과학기술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고 마음의 수준이 따라가지 못한다면 강력한 힘을 가진 바보 혹은 강력한 힘을 가진 악인이 탄생하게 되고 그 결과 문명은 멸망하게 된다고 합니다. 반대로 사랑만 발전하고 과학기술이 발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문명은 멸망하지 않겠지만 영원히 발전하지 못합니다. 그저 선량한 바보들로 이루어진 문명이 될 뿐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과학기술과 사랑이 모두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것이겠죠. 그렇게 되면 문명은 점점 더 강력해지고 번영하게 됩니다. 그러자 페드로는 궁금한 점을 얘기했습니다. TV에서 본 외계인들은 모두 사악했으며 심지어 지구인을 살해하는 모습도 보았는데 어떻게 된 건지 물었습니다. 아미가 진지하게 답하기로 그것은 지구인 내면의 악이 투영된 것이고 상상한 것일 뿐이며 진정한 우주는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존재는 모두 매우 저급하고 미숙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지구의 일부 동물들이 서로 싸우는 것은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있는 존재는 싸우지 않을 것이지만 만약 지혜가 있으면서도 서로 싸운다면 그들은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지구인은 우주에서 가장 나쁜 존재는 아니겠지? 아미는 웃으면서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그저 은하계에서는 1, 2위로 나쁜 편이라고 합니다. 좋게 말하면 마지막으로 2위 정도로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구의 과학기술 수준은 이미 매우 높다고 언급했습니다. 문제는 마음의 수준이 너무 낮다는 것이며 이대로라면 위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미가 바로 이 원인으로 지구에 온 것입니다. 페드로는 흥분하며 아미에게 빨리 세계 각국 대통령들을 만나 더 이상 전쟁을 하지 말라고 설득하라고 다그쳤습니다. 아미는 지금 당장 인간에게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4가지 이유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첫째로 만약 그들이 갑자기 대중에게 모습을 드러낸다면 많은 사람들이 충격으로 인해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거나 심지어 사망할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외계인의 외모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외계인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충격 때문입니다. 그들도 결과를 확실하게 예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나타날 수 없다고 합니다. 둘째는 그들 자신의 안전을 고려해서입니다. 인간은 여전히 아직 어리석다고 합니다. 그들이 비록 악의적이지 않다고 해도 공개적으로 나타난다면 인간은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셋째는 나타나더라도 지도자들이 그들을 믿을지도 문제입니다. 설령 믿는다고 해도 무기를 내려놓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없고 간접적인 방식으로만 인도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4번째 이유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들이 우리 문명에 개입하면 우주 법칙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안드로메다인들도 언급했었죠. 어떤 고등 문명도 다른 문명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인간의 운명은 인간 스스로 결정해야 하고 그들은 단지 간접적으로 인도하는 역할만 할 수 있습니다. 개입 자체는 일종의 약물과 같으며 부작용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간섭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아주 제한적인 인도 작업이라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아미는 과거 인류에게 여러 번 자신들의 존재를 암시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인간이 핵실험을 할 때 원반형 UFO들이 나타나며 혹은 핵시설 주변에 나타납니다. 일본의 핵 유출 사고 당시에도 많은 원반형 UFO가 나타났습니다. 그가 말하기로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 인간에게 자신들의 존재를 암시하고 인간이 우주 속에서 유일한 지성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암시 외에도 일부분 지구인들에게 뇌전파를 전송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뇌전파의 정보는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감도가 매우 높은 사람들만 받아들일 수 있으며 반응도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꿈을 꾸었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신이 자신에게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생각하며 종교적인 관점 방향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뇌전파가 외계인의 메시지라고 생각하지만 크게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들은 지속적으로 뇌전파를 발송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메시지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는지는 인간의 문제라고 강조합니다. 또한 인간이 고등 문명이 되기 전에는 인간에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을 파괴하지 않고 평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문명임을 확인해야만 자신들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페드로에게 신부를 밝힌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바로 페드로가 이 책을 써서 인류에게 우주의 진실을 알리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가 단독으로 페드로와 만나는 것은 우주 법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중적으로 광활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만이 간섭으로 정의한다고 합니다. 내 우주 진실까지 누설했지만 간섭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책은 반드시 아동도서로 출판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동도서로 쓰면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지만 성인이 이 책을 쓰면 머리가 이상하거나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아미는 이 부분이 지구를 구제하는 계획 중 일부분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어느 정도 얘기를 나눈 후 날은 점차 어두워졌고 아미는 페드로를 집까지 데려다 주기로 했습니다. 그때 길에서 2명의 경찰을 만났습니다. 경찰은 밤늦게 아이들이 어디를 돌아다니냐고 물었고 우리는 지금 지구 멸망에 대해 토론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너 옷이 멋있다. 어디에서 왔니? 다른 별에서 왔어요. 혹시 화성에서 왔어? 그럼 우주선은 어디 있지? 우주선은 바닷속에 세워두었어요. 밤이 깊어지기 전에 빨리 집으로 돌아가야 돼. 알았지? 그때 페드로는 그들의 대화를 들을 때 너무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미의 매 한마디마다 전부 진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후 아미는 2 경찰을 최면에 걸어 기억을 지웠고 페드로는 아미에게 최면 기술을 가르쳐 달라고 졸랐습니다. 아미는 페드로가 이미 최면에 걸려 있다고 말하며 지구인들은 이미 누군가에 혹은 무언가에 의해 최면에 걸려 있는 상태라고 암시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페드로는 잠자리에 들려고 했지만 아미가 다른 곳으로 다른 별로 떠나려 한다는 것을 듣고 함께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미는 그의 요구에 동의했고 그를 우주선에 태워 함께 떠났습니다. 그들은 먼저 아프리카, 이스터섬, 히말라야산 등 전 세계 곳곳을 여행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미는 상급으로부터 명령을 받았고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곧바로 우주선을 지정된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페드로는 아미에게 우주선의 비행 방식에 대해 물었습니다. 아미는 광속으로 나는 것은 너무 느리며 광속으로 태양계를 벗어나려면 2년이 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속 아닌 순간이동을 합니다. 즉, 목표 지점의 좌표를 설정하면 곧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은하계 내에서는 이동하는데 약 1시간 반 정도 걸리고 성계간 이동에는 몇 시간이 걸리지만 기본상 순간이동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지구상에서는 광속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미는 우주선을 조종하여 알래스카의 한 사냥꾼 위로 날아갔습니다. 사냥꾼은 총을 들고 있었고 우주선은 사냥꾼의 머리 위에 삼각형을 그리며 강한 빛을 비추었습니다.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이 우리를 기억하도록 만들고 있어. 왜 그 사람이 기억해야 돼? 아미도 임무가 무엇인지 모르며 상급의 명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냥꾼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알지 못하지만 명령받은 장소로 이동하여 우주선을 보여주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UFO를 목격하게 되는 것인가 봅니다. 의도적으로 전시하는 것이며 자신들의 존재에 대해 알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미는 한 장치를 꺼냈는데 그것은 진화지수 측정기라고 불리는 장치였고 사냥꾼의 진화지수를 측정했는데 결과는 750으로 아주 높은 진화수치라고 합니다. 온도계처럼 수치가 표시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진화지수가 높을수록 진화 종합 수준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너의 지수는 어떻게 돼? 나 760. 내 사냥꾼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일부 지구인은 아미보다 진화 수준이 더 높다고 합니다. 부분 의사나 고승의 경우는 진화 지수가 800 이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의 진화 지수는 300에서 800 사이에 분포하며 800에 도달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미의 경우 760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높은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를 도우러 온 문명이 반드시 특별한 고급 문명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미의 종족은 인간보다 진화 지수가 평균적으로만 높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간의 평균 진화 지수가 550이라면 아미의 종족은 평균 700 정도일 수 있습니다. 이 책의 경우 대신급인 존재가 인도하러 온 것은 아닙니다. 동물들의 진화 지수는 매우 낮았습니다. 예를 들어 곰의 진화 지수는 200, 물고기의 진화 지수는 50 정도입니다. 우주에서 상당히 높은 진화 지수를 가진 태양인은 10,000 이상입니다. 아미는 태양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태양에 실제로 지성체가 살고 있지만 우리와는 다른 차원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 볼 수도 없고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습니다. 진화지수가 높을수록 몸은 빛을 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양은 그토록 밝은가 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곳의 문명 수준은 3,000, 4,000 이상에 도달하는데 아미도 그곳에 갈 수 없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도 갈 수 없고 우리는 그저 상대적으로 같은 차원간에서 접촉하며 아미 종족 같은 수준에서 인도합니다. 완전 고차원 사람이 와서 지도한다면 몸 자체가 눈부셔서 볼 수가 없습니다. 상상해도 무섭고 이상하게 느껴지죠. 태양인은 지구에 와서 자신을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너무 밝습니다. 우리 몸에도 빛이 있지만 그렇게 밝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수를 높이려면 머리도 똑똑해야 하며 마음 수준도 높아야 합니다. 이때 페드로는 자신의 삼촌이 매우 똑똑한 물리학자며 레이저 무기를 연구하고 있는데 삼촌의 진화 지수가 얼마나 될지 물었습니다. 아미는 무기를 연구하는 사람은 진화 지수가 높지 않다고 합니다. 설령 똑똑하고 뛰어난 과학자라고 해도 만약 무기 혹은 자아 파괴하는 장치를 연구한다면 그의 마음 수준은 많이 낮다고 합니다. 즉 종합지수가 많이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지구인들이 어리석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과학자를 좋은 사람이라고 여기며 숭배하고 있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합니다. 과학자 중에는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는데 이 중 나쁜 과학자들은 숭배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또한 페드로는 자신의 진화 지수가 얼마나 되는지 물었지만 아미는 정확히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수가 낮지 않다고 암시했습니다. 이후 아미는 페드로를 데리고 먼 행성으로 향했으며 행성의 이름은 오빌이라고 합니다. 이 행성의 주민들은 고대 지구에서 유래했고 우리와 같은 고대 조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미가 언급하기로 몇천 년 전 지구에는 매우 발전된 문명이 존재했습니다. 대부분의 도시는 한 대륙에 집중되어 있었고 과학기술 수준은 현재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하지만 과학기술이 매우 빠르게 발전했고 마음의 성장은 너무 뒤처졌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마음 진화 수준은 현재 사람들보다 약 100점 정도 낮았으며 아주 잔혹한 종족이었고 결국 심각한 전쟁이 발발하여 그 문명은 멸망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재앙을 예견하여 다른 대륙이나 먼 지역으로 피신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현대 인간의 초고대 조상입니다. 또한 일부 사람들은 아미와 같은 존재들에게 구조되어 오빌 행성으로 옮겨졌는데 이들은 모두 진화 지수가 700점 이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지구인과 오빌의 주민들은 같은 조상을 가진 동족입니다. 그러나 오빌이는 수백 년의 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은 이미 상당히 진화했었고 반면 우리 조상은 진화 수준이 높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비록 우리는 같은 뿌리를 가진 종족이지만 지구인은 지금도 매우 잔혹한 종족으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아미가 말하기로 만약 이후 지구가 정말 멸망할 위기에 처한다면 그들은 다시 한번 지구를 구할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700점 이상의 사람들만을 구출하는 것이죠. 지금은 지구가 과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관찰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내 70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오빌 행성에 도착한 후 우주선 밖으로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페드로 몸의 세균이 그 행성의 주민들을 감염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빌 행성의 식물들은 다양한 색깔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녹색, 주황색, 밤색 등등의 식물들이 있었고 호수는 푸른색이었습니다. 내 지구와 비슷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각종 형태와 전체적인 느낌은 달랐다고 합니다. 오빌에는 피라미드 같은 건축물이 아주 많았으며 지구의 피라미드보다 많이 이뻤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빌이는 우리와 같은 고대 조상을 가지고 있지만 모두 거인입니다. 그는 우리 조상도 원래 거인이었다고 합니다. 다만 우리는 지금 인구 밀집으로 인해 매우 압축된 환경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작아졌습니다. 만약 우리가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 일정한 세월이 지난다면 몸은 점점 커져 지금의 2배 정도로 고대 상태로 돌아갈 것이라고 합니다. 오빌인들의 평균 키는 약 3m입니다. 그들은 구릿빛 피부를 가지고 있으며 어깨는 매우 넓고 엉덩이는 좁습니다. 또한 하얀 긴 옷을 입고 허리에 채색띠를 착용합니다. 그들의 모습은 벽화 속 인물들과 흡사합니다. 사실 그들은 고대 이집트인, 고대 마야인, 고대 잉카인, 고대 그리스인, 그리고 켈트인 등 고대인의 후손입니다. 그들은 벽화 속 이집트인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모두 고대 아틀란티스인의 일부이며 방금 언급한 대륙은 바로 아틀란티스를 얘기한 것입니다. 그가 말하기로 우리가 발전할수록 모두 도시에 집중하지만 사실 사람들은 도시를 갈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철근 콘크리트를 갈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시에 부유한 사람들은 자신만의 정원을 가꾸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연을 갈망하고 있는데 그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 도시 사람들이 생활 조건이 더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자연 속에서 사는 것이 더 나은 생활 환경이라고 합니다. 오빌인들은 모두 숲속에서 자연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들의 삶은 주로 학습과 마음껏 노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인을 돕는 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행성 전체는 하나의 슈퍼컴퓨터, 즉 인공지능에 의해 관리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빌인이 생활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인공지능이 생산하고 공급합니다. 그러면 타인을 도울 일은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이상적인 환경이라도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무언가를 배우고 싶다면 그에게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혹은 등이 가려운데 손이 닿지 않거나 모서리에 발이 부딪혔을 때 공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일종의 교류이며 알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사람이라면 항상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행성에는 돈이라는 개념이 없고 먹는 음식과 사용하는 물건들은 모두 인공지능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방금 언급한 피라미드들은 마치 공장과 같은 역할입니다. 물론 이 책은 1986년에 출판되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아닌 슈퍼컴퓨터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이 행성에는 점유라는 개념도 없으며 모든 것은 모두의 소유입니다. 점유는 없지만 전용이란 개념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칫솔은 나의 전용입니다. 물론 자원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행성의 모든 자원은 공유재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우주선도 공유재입니다. 이 행성에서 유일한 교통수단은 우주선입니다. 자전거처럼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원래 위치에 주차하여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도록 합니다. 즉, 모든 제품은 수요량을 초과한 상태이며 너무 많아서 더 이상 추가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결혼 관계는 1대1이며 고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규제하는 법률은 없고 오직 하나의 법률만 존재합니다. 바로 우주의 기본 법칙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구에 있지만 오빌 행성에 없는 개념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쟁, 승리, 성공 등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들의 학습 목적은 오로지 자기 개발과 자기 초월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볼 때 비교는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행성에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들은 호상 먹는 개념이 없습니다. 즉, 인간은 동물을 먹지 않고 동물도 동물을 먹지 않으며 오직 풀만 먹습니다. 맛있을까요? 주인공은 오빌 행성의 풀을 먹어봤는데 지구의 음식만큼은 맛있지 않았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고 건강한 맛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행성에는 수많은 놀이터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의 지혜가 발달하면 점점 어린아이처럼 변한다고 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모든 것에 호기심을 가지는 상태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많은 놀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들은 매일 여유를 즐기며 걱정거리 없이 평화롭게 살아갑니다. 특별히 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미는 지구에 매우 독특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예술입니다. 우주의 모든 문명은 자신만의 독특한 예술을 가지고 있으며 지구도 독특한 예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림, 음악 등 다양한 형태의 예술이며 이러한 예술은 전 우주의 재산입니다. 지구 예술의 독특성은 의식적인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술가들은 종이나 소리 혹은 물리적인 형태로 다른 사람에게 표현해야 합니다. 반면 고등 문명 예술가는 상상하는 것만으로 다른 사람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의 예술에는 단점도 있습니다. 바로 예술가의 상상은 순간적인 것이기 때문에 예술 작품으로 보존할 수 없습니다. 지구 예술은 물리적인 형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고등 문명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예술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높은 정신력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만 예술적인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음악은 한 사람이 상상하면 다른 사람들이 모두 즐길 수 있습니다. 내 저작권이 없습니다. 한 사람이 창작하면 모두가 즐길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책에서는 고등 문명이나 저등 문명으로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개화 문명과 미개 문명으로 구분됩니다. 우리 문명은 아직 미개화된 문명에 속하며 개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개 문명은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문명입니다. 첫째는 우주 기본 법칙에 대한 이해고, 둘째는 세계 통합에 대한 이해며, 셋째는 우주 법칙 기반으로의 구축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개화된 문명으로 간주됩니다. 개화하지 못한다면 두 가지 결과가 예상되는데 영원히 발전하지 못하거나 멸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우주 기본 법칙입니다. 우주 기본 법칙이란 무엇일까요? 사실은 그냥 하나의 단어입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간단하지만 매우 심오하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미는 페드로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설명하려고 노력했지만 오랫동안 설명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아미의 설명을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대략적인 이해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가 언급하기로 사랑은 우주에 가득 찬 에너지이며 우주 만물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입니다. 즉, 세상의 모든 것은 사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사랑으로 구성되었으며 돌도 사랑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사랑으로 이루어졌으며 빛도 사랑으로 이루어졌으며 모든 것이 사랑입니다. 물리적으로도 우주는 단 하나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물리 공식적으로 보면 마치 진동하는 에너지 고무줄에 비유합니다. 진동 속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진동이 작을 때는 돌이고 높으면 빛이나 사상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왜 악한 행동을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사랑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스스로가 사랑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반면에 고등 문명은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더 높은 주파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신도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아닙니다. 신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신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고 말하지만 사실 신은 스스로를 우주 만물로 변화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우리가 지구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삶의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그는 인생의 의미는 삶에서 사랑을 느끼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을 느끼며 정신력을 높여야만 사랑에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사랑은 우주에 존재하는 거대한 대성령과 같습니다. 이 대성령은 끊임없이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으며 우리가 차원을 높일수록 대성령에 가까워지며 사랑에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딘가 고정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 있습니다. 그 무엇에 가까이 다가가든 사실은 사랑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즉, 마음에는 사랑으로 연결된 무언가가 있고 그곳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살아있는 목적입니다. 따라서 차원이 좀 낮아진다고 여겨질 때는 놀이터에 자주 가서 놀아야 합니다. 놀이를 즐기는 것이 바로 차원을 높이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사랑이 가득 차 있는데 왜 우리는 사랑을 느낄 수 없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이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돌멩이들을 보더라도 특별히 기쁜 감정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다채로운 색깔의 돌멩이를 본다면 흥분하며 좋아합니다. 비록 둘 다 돌멩이지만 다채로운 돌멩이는 희귀한 존재로 여기며 사랑하게 됩니다. 또 다른 예로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보지 못한 맹인이 어느 날 갑자기 시력을 얻게 된다면 세상의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느낌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은 일상적인 존재며 발견하지 못하지만 그 맹인에게는 처음 경험하는 존재며 바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이미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익, 명예, 학습 성적 등등으로 가득 차 있어 주변의 아름다운 것들을 살펴볼 겨를이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진심으로 주의 깊게 주변을 관찰하여 그것들을 좋아하고 그 아름다움을 발견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다채로움과 아름다움으로 물들여져 있을 것입니다. 숨쉬는 매 순간마다 향긋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24시간 동안 항상 즐거울 것이겠죠. 이런 사람은 상사의 비난마저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경계 인사는 모든 나쁜 일을 좋은 일로 흡수하고 모든 평범한 일을 행복으로 받아들입니다. 즉 생활 속 작은 행복들을 알아차리는 사람이 행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능력은 인간의 매우 독특한 능력이며 가장 중요한 능력입니다. 인간에게 두 번째로 중요한 능력은 의식이고 세 번째로 중요한 능력은 사고입니다. 소위 말하는 IQ 혹은 똑똑함은 세 번째로 중요하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고 그 다음은 의식이며 주변의 사물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쯤에서 거의 끝나갑니다. 아미는 페드로를 데리고 지구로 돌아온 후 언젠가 다시 만날 것이라고 말하며 떠납니다. 아미가 떠난 후 페드로는 자신이 변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밟고 있는 돌멩이나 꽃, 나무, 그리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이 책은 저자의 직접적인 경험인지
아니면 진정한 우주의 진실인지 알 수는 없지만 저자의 아름다운 소망에 공감하며 전쟁과 상처 없는 세상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